도주가 6단원 지질시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요 지질시대에 크게 세 개의 단원이 있어.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 그 다음에 지질 연대표 구분법, 그 다음에 지질 시대별 고생물 특징 진화, 화석 이런 것들 말이야.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6-02과 03의 내용은 각각 슬라이드 하나로 하나씩 해가지고 그냥 끝낼 거고, 이제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 앞에 여기 보이는 표지는 각각 너희가 알고 있는 지질 시대의 4개의 대 어떤 거 알고 있지? 시간 순서대로 하면 성성분리하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있잖아. 그 순서대로 쭉 한번 나타내고 뭐야?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성칸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별 뭔가 상상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놨거든. 그래서 요 그림 그냥 시간 순서대로 나타내봤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자, 그래서 상대 연령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 상대 연령을 알아보는 것은 사실 좀 예전에 썼던 방법들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 누가 더 최근에 형성된 것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성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지층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법칙이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제 적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내용이 지사학의 연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이런 지사학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해. 어떤 전제냐? 그 전제의 이름을 동일 과정의 원리라고 얘기해. 즉, 지층의 선후 관계를 알기 위해선 현재 지각에서 발생하는 지질학적 사건들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제하자는 거야. 이 전제마저도 안 된다면 우리는 이런 법칙을 적용할 수조차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 라고 제임스 호튼이 얘기했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과거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제 보완하고자, 그리고 과거에 또 잘한 점을 이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거구나. 이 지사학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층의 어떤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이해, 또 과거의 이해도 도움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지사학 법칙 5가지를 소개할 건데 각각 한번 알아봐. 법칙이나 원리는 간단 명료할수록 좋잖아. 그래서 내용 보면 진짜 간단 명료해. 자, 첫 번째 수평 퇴적의 법칙. 지층이 쌓일 때 어떤 방향으로 착착 쌓여야 된다? 수평 방향으로. 어떠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걸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기울어져 있다 아니면 휘어 있다 라는 것은 이 지층에 뭐가 있었다? 외력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법칙인 거야. 굉장히 단순하지. 두 번째는 지층 누중의 법칙인 거야. 누중은 점점 차츰 쌓여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 그래서 아래에 있는 지층이 더 오래되었고 그 위에 있는 지층이 더 최근에 형성된 거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다 보니 어떤 지층의 어떤 생성 순서를 이해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층 단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퇴적 구조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이런 것들 말이야. 얘네들 중에 일부는 이제 정상적으로 쌓인 것이 있을 거야. 근데 일부는 막 역전된 층에 쌓여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막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점이층리라고 하는데 왼쪽이 이렇게 큰 입자가 있고 오른쪽에 입자가 작은 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연흔인데 막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지층이 이렇게 우리가 멀리서 이걸 다 찍을 수 없을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 연구하고 이 부분 연구하고 이 부분 연구하고 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지층이 이렇게 경사져있네? 그럼 이만큼 경사져 있으려면 이렇게 휘어져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연구를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퇴적 구조의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하다. 또 화석 이런 것들도 이제 이용하는데 되게 중요하다. 이런 법칙이라고 얘기해 준 있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입의 법칙이야. 마그마가 주변의 암석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고 이제 식으면서 화성암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왼쪽과 같이 A가 퇴적되고 C가 퇴적되고 이후에 화성암 마그마 B가 쭉 관입해가지고 이 안에서 A와 C를 구워버려. 이렇게 구워버리는 과정을 우리는 접촉 변성 작용이라고 한댔잖아. 이렇게 접촉 변성 작용을 일으키고 B는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게 되지.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단면을
보면 우리는 A, C, B 순서로 제작되었겠구나, 생성되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관입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분출이 일어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A가 퇴적되었어. 그 다음에 이 마그마 B가 쭉 A를 뚫고 관입하고 있었다. 근데 A를 다 뚫고 나오니까 이제 뭐가 있어? 그냥 하늘이 열려 있어. C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 B가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화산 분출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B가 관입한 이후에 이제 분출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분출하면 얘가 지표에서 빠르게 식으니까 얘는 이제 무슨 함성인 거야?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인 거지. 그렇게 화산암이 되고 이 화산암이 풍화침식 받으면 현무암과 같은 그런 알갱이들이 이렇게 꼭 이렇게 불러당길 거야. 근데 그 위에 또 뭐가 쌓일 수 있다? C라는 어떤 이제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뭔가 또 생성될 수 있어. 이렇게 즉 B와 C 사이에 여기는 변성 작용을 받은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변성 작용을 받은 부분이 없어. 이것의 유무만으로도 이 A, B, C의 생성 순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의 순서가. 얘는 이제 분출이니까 A, B, C 순서, 얘는 관입이니까 A, C, B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뭐 시간 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구조를 보고 단면을 보고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인 연령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자, 그다음에 생물군 천이 법칙은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더 진화된 생물 화석이 산출된다는 거야. 우리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 뭐 있어? 삼엽중 있지. 그리고 중생대는 공룡이 있지. 그래서 더 진화된 화석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밝은색 층에는 삼엽중 없고 중생대 화석 있어.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진한 층에는 삼엽중 있고 이제 공룡 화석이 없어. 그럼 얘네들 중에서 상대 연령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오래된 거겠다? 아래에 있는 진한 거. 그렇게 이제 비교 분석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되게 단순한 거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 법칙 이제 부정합 법칙인데 부정합은 정합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정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래에서 위로 쭉 지층의 어떤 나이를 헤아림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점점 이렇게 나이가 젊어진다. 이렇게 정합적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정합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뭔가 불연속적인 어떤 이제 시간 간격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 것을 이제 부정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불연속적인 면을 우리는 부정합면이라고 얘기를 해. 이것의 생성 과정, 그럼 부정합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프로그램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면 자, 어떤 지역에 여감, 사암, 셰일 이렇게 쌓였다고 하자. 셰일을 좀 더 쌓아볼까? 쌓였다고 하자. 그리고 습곡, 지층의 횡압력이 작용돼서 이렇게 지층이 휘었어. 한 번 더 휘어볼까? 한 번 더? 자, 그런데 이렇게 지층이 물 아래에서 퇴적되고 힘을 받아서 습곡도 일어났어. 그리고 이 지층이 융기돼. 물 위로 올라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풍화침식 받겠지. 그래서 막 깎일 거야.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깎일 거야. 왜 퇴적 침합, 풍화침식도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좀 이게 퇴적될 거잖아. 그 이후에 이 지층이 어떻게 된다? 침강된다. 그래서 물 아래로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또 그 위에 뭐가 쌓여? 퇴적물들이 쌓이겠지. 그래서 새로운 지층이 만들어져. 다시 여감, 사암, 셰일이 쌓인 거죠. 그러면은 요 관계에 대해서는 정합적으로 쌓였잖아. 연속적으로. 근데 요 면, 즉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위아래 지층의 오랜 시간 차이가 존재했을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러한 부정합 면 또는 부정합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이 땅덩어리에는 퇴적, 융기, 침식, 침강, 퇴적 이라는 하나의 사이클이 한번 돌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지. 그렇게 부정합이 있으면 이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위아래 오랜 시간 간격도 존재하고 방금 퇴적, 융기, 침식, 침강, 퇴적 이런 사이클도 한번 돌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이러한 이제 부정합의 법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면을 기준으로 아래는 지금 사층비가 막 이렇게 나타나 있지. 경사층이 있잖아. 여기 앞에 있는 돌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 근데 저기 뒤에 있는 것을 보면은 조금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수평 방향이 이렇게 쌓여 있는 저식 보일 수 보여. 얘는 경사절인데 얘는 이렇게 쌓여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불연속적인 면이 보여서 여기가 이제 부정한 면이고. 그리고 이 부정한 면 위에 보면은 큰 여감들이 있어.
기저 부정한 면이 위쪽 층에서 아래에 여감이 깔려 있는데 이 기저 여감들은 새로운 퇴적이 일어날 때 뭐 어떤 것부터 쌓인다고 했어? 무거운 것들도 쌓일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정합 침식이 일어나고 얘네들이 침강되어서 새로운 퇴적물들이 쌓여야 돼. 근데 이때 주위에 퇴적물들이 막 공급될 거잖아. 그때 여감부터 아래에 쌓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저 여감은 주위에 있던 요거 말고 주위에 있던 그 암석들이 먼저 쌓이고 그 위에 또 뭔가 쭉쭉쭉 쌓여가지고 기저 여감이 부정한 면 바로 위에 나타난다라는 또 특징이 있어. 그래서 기저 여감이 있다 아니면 요 위아래층 사이에 약간 구불구불하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아 부정합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해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이러한 부정합은 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아래층과 지층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구분을 해. 첫 번째는 아래 지층도 위에 지층도 서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다 하면은 평행 부정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은 주로 지층의 융기 또는 침강만 일어나는 조육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평행 부정합이 일어나. 조육 운동. 자, 근데 경사 부정합은 아래 층과 위에 층 사이에 어떤 그 층의 방향이 경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각이 있는 이런 것을 경사 부정합이라고 해요. 이런 것은 어떤 것에 나타나 단순한 융기 침강뿐만 아니라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습곡이나 단층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에서 주로 경사 부정합, 즉 조산 운동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습곡 산맥 같은 거 나타나면 말이에요. 그런 서비평 충돌형 경계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경사 부정합이 잘 나타날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정합이 있는데 난정합은 아래 부정하면 아래 어떤 마그마의 관입과 같은 것에 의한 신성함이나 아니면 오랜 시간 변성작용을 받아서 형성되는 그런 변성함이 부정한 면과 맞닿아 있을 때 그때 난정합이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난정합은 마그마의 관입도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변성작용도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난정합이 발달하면 얘 형성 과정에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겠구나 라는 것을 또 판단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그래서 난정합은 다른 부정합에 비해서 만들어질 때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위아래 있는 지층 사이 간격도 되게 더 길다. 이런 분석을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이외에 또 몇 가지 원리를 더 이야기해 보면 절단 관계의 원리가 있는데 어떤 거냐? 관입 또는 부정합 또는 단층 이런 지질 구조에서는 절단 한 암석이 났던 구조가 절단 당한 것보다 나중에 생성된 거다. 그러니까 더 최근에 형성되거나 최근에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 그럼 이 관입을 보면 퇴적됐을 거잖아. 그리고 관입이 쫙 일어나면서 이 지층의 연속성을 절단시켰어. 그러면은 절단한 녀석이 절단된 녀석보다 어떻다? 나중에 생성된 거, 즉 최근에 형성된 거라는 거야. 네. 그리고 얘도 부정합이 있기 전에 지층이 쭉 퇴적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 뭐 했어? 힘 받아서 습곡됐지. 이 부정합이 없었다면 이 습곡 그냥 위에 막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야, 그렇지?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융기, 침식, 침강 그리고 얘네들이 퇴적되면서 부정합 면이 생겼어. 그러면 얘가 이 습곡 면을 절단시킨 거잖아. 습곡을 절단시킨 거잖아. 절단시킨 게 어떻게? 나중에 생겨난 거. 절단된 녀석이 오래된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봐. 얘 약간 IQ 테스트랑 비슷한 건데 지금 단층이 세 가지가 있어, 그렇지? 세 가지 방향의 단층이 있어. 요 단층, 그다음에 요 단층, 그다음에 요 단층. 이 어떤 것부터 차례대로 단층이 형성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봐.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단층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봤는데 한번 순서를 헤아려 볼래? 팥빨고 파란색, 빨간색, 세 개 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검은색. 빨거 그래. 아무것도 쪼개지지 않은 것이 가장 최근에 뭔가 자른 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은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순이야.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옆에 살짝 슬라이드를 빼놨는데 이거 한번 보여줄게. 여기서 자, 처음에 지금 이렇게 생성된 이유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 빨간색, 파란색 다 이렇게 그냥 확장되어 있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였어. 근데 처음에 무슨
단층이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사실 파란색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야,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파란색 층이 이렇게 쭉 해서 단층이 파란색 먼저 형성됐어. 그래서 땅에 이 파란색 선이 하나 쫙 생겼어. 지금 빨간색, 검은색은 없는 거야. 파란색 단층 먼저 이렇게 형성되었어. 이해되겠나? 그 다음에 파란색 단층 이후에 빨간색 단층을 따라 얘네들이 이동한 거지.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검은색 단층을 따라 이렇게 이동한 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가장 먼저 파란색 단층으로 쪼개졌고, 그 다음에 빨간색 단층으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검은색 단층을 따라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순서를 이제 구분하면서 순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유물의 원리. 이거는 사실 쉬운데 얘는 지금 관입에 의한 거, 얘는 침식에 의한 거야. 어떤 기존의 어떤 암석 안에 뭔가 포획된 게 있지. 얘네들을 포유물 또는 포획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왼쪽의 경우는 화성암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암층을 이렇게 뚫어가면서 녹여. 그런데 녹이면서 이 사암의 어떤 파편들을 겟한 거야. 포획시킨 거야. 그러면 사암층의 알갱이와 화성암 누가 더 오래된 거다? 이 알갱이. 포획된 것이 더 오래된 거다. 오른쪽도 보면 침식에 의한 포유물이야. 즉 석회암이 이렇게 잘 퇴적되어 있었어. 근데 사암층이 퇴적되기 전에 풍화 침식을 받아서 이 석회 암편이 떼굴떼굴 이렇게 굴러가게 있었어. 그 이후에 모래들이 막 공급돼가지고 속성작용 받아서 사암층이 형성되는데, 그때 이 석회 암편들이 이 사암층 안에 포획돼 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석회 암편, 사암층 누가 더 오래된 거다? 석회 암편이 오래된 거다. 그래서 포유물의 원리는 이 포획되어 있는 그 녀석이 더 오래 전에 형성된 것이다 라고 해석해라라는 원리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법칙과 원리를 적용해서 이제 이런 이제 지층의 단면을 연구해서 알게 되었다면 그 생성 순서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요거 한번 같이 분석해 볼까, 빠르게. 자, 먼저 뭐부터 퇴적? A 퇴적. 그 다음에 B 퇴적. 그리고 기억 관입. 이 되었을까? 그러면은 지층 누주 수평 퇴적의 법칙이 위배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말대로 A 퇴적되고 B 퇴적되면 A, B 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수평적이 퇴적됐나? 이렇게 되고 A하고 습곡 한번. 그렇지, 습곡 한번 해야지. 얘는 수평 퇴적의 법칙에 따라 C, D 퇴적 이후에 힘 안 받은 거잖아. 근데 얘는 힘 받았으니까 이렇게 비켜져 있겠지.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정답에 A 퇴적, B 퇴적, 습곡. 그 다음에 기억 관입. 분출인지도 사실 알 수는 없어. 그 이후에 침식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런 것은 보통 그냥 관입이라고 해. 기억 관입. 그 다음에 부정합 일어났지. 어떤 부정합? 난정합이지. 화성암 기억이 관입되어 있어. 그 다음에 C 퇴적, 그 다음에 D 퇴적, 그 다음에 니은 관입, 그 다음에 부정합. 근데 어떤 부정합? 또 난정합. 자, 오른쪽도 너희가 한번 해봐. 얘는 숙제야. 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법칙 원리를 적용해서 이제 서로 다른 지역의 어떤 지층을 같이 연구를 하면서 대비를 할 수 있어.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들을 서로 비교하고 퇴적 시기의 선호 관계를 밝히는 것을 지층 대비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 암상에 의한 대비, 화석에 의한 대비. 둘 다 쉬워. 퍼즐 맞추기라고 이해해주면 돼. 연구를 잘 해가지고 1지역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쌓여있다. 이 지역은 이렇게, 3지역은 이렇게 쌓여있음을 알아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세 지층 모두 다 눈에 보이는 게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응회암이라는 것이 있어. 응회암은 뭐야? 어떤 퇴적암이야? 화산재가 이제 퇴적암이 된 거잖아. 예. 근데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이런 이제 같은 응회암이 있다는 것은 뭐야? 얘네들이 같은 시기에 형성이 되었다는 거잖아, 그렇지? 예를 들면 여기에 이암 같은 암석이지만 나이는 다르잖아. 근데 여기 응회암, 여기 응회암은 같은 나이겠지? 왜냐면 이 지역 주위에서 화산이 빵 일어났을 때 같은 화산재가 주위에 쫙 깔려가지고 암석이 됐을 테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기준이 되는 건층 또는 키베드, 열쇠층이라고 얘기를 해. 이러한 분석에 되게 키포인트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건층, 열쇠층이 이 분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줘.
그럼 얘네들 이제 퍼즐 맞추기 하는 거야. 지금 점선이 잘 그려져 있어서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수월해. 예.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면 이 세 지역 중에서 가장 오래된 층은 어디일까? 이 지역의 쉐일이겠지. 예. 제일 최근에 형성된 것은 1지역의 이암이겠지. 네.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해서 이제 써는 관계를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석에 의한 대비야. 얘는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는 것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대륙 이동설 할 때 그 대륙 이동에 따른 증거 중에 화석 분포의 연속성도 있었잖아. 예. 바다를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 사이에 화석을 비교해 보니까 얘네들이 같은 시기에 이제 같은 어떤 층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분포하더라.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에 대비해도 이 화석에 대한 대비를 쓴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1, 2, 3 지역에 보니까 여기 삼엽충, 여기 삼엽충, 여기 삼엽충 있네. 그러면 A, K, Q는 어떻다? 비슷한 고생대에 형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H와 L을 보니까 물론 배경이 지금 달라. 얘는 석회암이고 얘는 또 다른 암석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H와 M은 어느 시기에 생성되었겠다? 딱 신생대, 화폐석이거든. 신생대에 생성되었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J와 I 또는 PON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중생대 시기에 생성되었을 수 있겠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물론 고생대, 신생대에 형성되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의 비교도 가능하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해볼 때 이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층은 알파벳 뭐야? E겠지. 근데 제일 최근에 형성된 것은 F라고 해도 되고 L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반박할 근거는 없어. 이 지역에 엄청 빨리 퇴적되어 L 지역에 천천히 퇴적되었으면은 L이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퇴적물의 두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F가 제일 많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 하지만 정답은 없어. F 중에 누가 더 오래됐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여기선 찾지는 못해. 어쨌든 이렇게 화석에 의한 대비도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암상에 의한 대비, 그래서 너희가 들어봤을 법한 그랜드 캐니언, 또 그 주위에 자이언트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층을 이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노란색, 요 노란색, 요 노란색, 그리고 그 위에 요 갈색깔, 요 갈색깔 여기 좀 다른데 이렇게 대비를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화석에 의한 대비도 이제 가능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이러한 그림이 있어. 이 그림에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떤 순서대로 퇴적이 되었을까? 제일 밑에 있는 게 뭔 것 같아? 역질 4암인 것 같지? 맞지? 역질 4암 퇴적됐어. 그 다음에 2암, 그 다음 7, 그 다음 2암, 그 다음 4, 그 다음 2암. 이렇게. 요 가운데 여기 영역을 볼 때 이 6개가 퇴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이 위에 또 보면은 여기 지금 정단층이 있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서 퍼즐을 맞출 수 있지. 그럼 여기 이암 위에 또 뭐가 있는 거야? 역질 4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암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까지 더 확인할 수가 있어. 역질 4암과 2암의 퇴적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요 두 블럭의 퍼즐을 맞춤으로써. 자, 이렇게 퇴적되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습곡이 일어났지. 관입이 먼저 일어난 건 아니야? 아니지. 관입이 일어나고 습곡이 일어났으면 이 관입체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 휘어야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습곡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A의 관입이 일어났겠지. 근데 여기 보면 정단층 있잖아. 이 정단층과 관입 중에 누가 먼저 일어난지 알 수 있어? 얘네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선후 관계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어. 정단층과 A 관입이 일어났다. 순서는 모르겠어.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습곡도 일어나고 정단층 관입도 일어났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부정합이 일어나야 돼. 지금 습곡의 층이 싹 깎여버렸잖아. 관입도 쓱 깎아버렸잖아. 근데 이러한 부정합은 무슨 부정합이겠다? 난정합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 그렇지. 3 퇴적되고 그 다음에 쉐일, 그 다음 석회암 퇴적이 됐겠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단층. 무슨 단층? 역단층이 일어났지. 역단층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3이 퇴적돼야 되잖아. 3이 퇴적돼야 되잖아.
근데 싹 다 껴버렸지. 부정합. 그래서 부정합. 근데 여기는 평행 부정합이지. 평행 부정합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3 퇴적 쉘이 퇴적된 거야. 그 다음에 C의 관입이 있었겠지. 물론 분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관입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3 퇴적됐고 B는 확실히 뭐야? 관입이 일어나면서 분출까지 일어났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능 특강에 있었던 자료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해봐. 그러면은 뭐 빠르게 하면은 A, B, C, D, E, F 퇴적되고 그다음에 S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I의 관입이 일어났어 먼저. 그리고 A, B가 포획됐고 그다음에 H가 관입하고 그다음에 정단치기 일어난 거지. 그다음에 부정합 여기서는 안정합이 되겠지. 그리고 G의 퇴적이 일어난 거고. 그러면서 이제 포획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상대 연령을 이제 분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상대 연령에 대한 내용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절대 연령으로 가볼게. 아까 얘기했지만 상대 연령은 어떤 지사학의 연구를 해서 약간 기본적으로 뭐가 먼저 생성되고 또 어떤 지질 구조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만 과학자들은 분명한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라고 우리가 사람도 알아볼 때 누가 더 나이가 많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결국에 알고 싶어서 그래서 너 몇 살이야? 나랑 몇 살 차이지? 이런 것들 알고 싶잖아. 그런 것처럼 이 암석이나 지층도 결국 몇 살인지 알고 싶어. 그래서 절대 연령을 알아보려고 해. 이 절대 연령 분석하는 방법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우리 책에 있는 거 2개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렇게 총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광물이나 암석에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동위 원소가 있어. 동위 원소의 개념은 알지? 원자수 그 양성자 원자 번호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 수가 다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동위 원소 중에는 안정한 것도 있고 불안정한 것도 있잖아. 근데 그러한 불안정한 동위 원소는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안정한 원소로 가려고 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붕괴가 일어나. 그래서 방사성 원소, 동위 원소의 붕괴가 일어나는데 이때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얘기를 해. 이때 그 붕괴는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알파 붕괴. 알파 입자는 뭐 어떤 입자야? 헬륨 원자핵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원자 번호가 2 감소해. 원자량은 4 감소해. 그런 이제 헬륨 입자가 방출하는 그런 이제 붕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불안정한 원자핵 얘 중에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 하나로 바뀌는. 이러려면 어떻게 돼? 전자가 하나 중성자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 과정을 베타 마이너스 붕괴라고 얘기해. 전자 하나가 빠져나오죠. 베타 마이너스 붕괴. 그다음에 베타 플러스 붕괴도 있어. 이거 역반응이야. 근데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붕괴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전자 포획도 있어. 방금 얘기했듯이 전자 포획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얘가 베타 플러스 붕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안정한 동위 원소는 붕괴한다는 거야. 안정한. 근데 그 안정한 원소로 붕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딱 엄격하게 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불안정한 A 원소가 안정한 B 원소로 바뀌는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걸 표로 이렇게 뒤에 소개를 해줄게. 근데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를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암석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바로 화성암이야. 왜냐면 이 마그마가 식었어. 그래서 딱 이제 암석이 짜잔 형성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붕괴가 시작되거든. 마그마일 때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이런 것들 이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화성암에서 이 절대 연령의 분석을 하고, 퇴적암은 어때? 분석하기 어려운 게 여러 가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풍화 침식 받아서 형성된 덩어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퇴적암 안에는 막 여러 가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나이가 최대 몇 살쯤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 이 퇴적암이 형성되기 위해서 퇴적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퇴적물의 나이가 100억 살도 있고 50억 살도 있고 10억 살도 있어. 그럼 얘는 그래도 몇 년 전에 있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 100억 년 전에 있긴 있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나이의 상한선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 연령을 분석할 건데 동위원소, 방사선 동위원소 개념을 방금 설명했고 이때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모원소와 자원소의 개념이 있어. 따원소라고 하는데 이 모원소, 자원소 개념을 아주 많이 듣게 될 테니까 부분에서 잘 기억해줘. 자, 그리고 반감기라는 개념은 뭐냐? 불안정한 방사성 동위원소, 즉 모원소가 붕괴하는데 그 모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이게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탄소와 질소의 그 붕괴에 대해서 알아보자. 탄소의 그 원자 번호는 몇이야? 12. 원자 번호는 아, 12, 네. 6이고 그래서 원자 양은 12여야 되잖아. 근데 그 동위원소 중에 14C가 있어. 얘는 불안정하겠지. 그래서 14C가 14N으로 붕괴를 해. 이 과정이 바로 베타 마이너스 붕괴, 전자 하나 딱 내주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암석에 얘가 100개 있고 얘가 1개 있었어. 근데 얘가 50개가 되고 얘가 붕괴해가지고 마이너스 50 또는 곱하기 2분의 1 얘가 플러스 50 이 붕괴한 게 자원소가 되는 거야. 요만큼 걸리는 시간이 뭐다? 반감기 라지 T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5730년으로 딱 정해져. 온도와 압력이 바뀌어도 이 반감기는 일정해. 그래서 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우라늄이나 납 이런 것들은 반감기가 4475년이야. 우리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인데 이 반감기 그럼 반 줄어들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돼? 아니겠지. 예. 반 줄어드는데 이만큼이면 반의 반만큼 줄어드는 데는 이거에 루트 2분의 1을 곱해야지. 반감기는 2분의 1만큼 줄었는데 걸린 시간이고 반의 반감기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곱해야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의 그 시간만큼 그 줄어들이라고 생각해야 돼.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반감기가 딱 이 붕괴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분석하려고 한다. 이것을 조금 수식적으로 알아보자. 자, 어떤 불안정한 모원소, 방사성 동위원소가 단위 시간당 붕괴하는 그 개수를 알고 싶어. 개수야, 개수. 그래서 dt분의 dn인데 감소하는 양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봐. 마이너스 dt분의 dn은 무엇에 비례할까? 반감기가 짧을수록 어떻게 써? 이 값이 커지겠지. 반감기가 짧으면 시간에 따른 그 모원소의 감소하는 양이 수가 더 커질 거야. 그것의 비례 상수를 우리는 붕괴 상수라고 얘기를 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줄어드냐. 그리고 처음 모원소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붕괴하는 양 수도 어떻겠어? 많아지겠지. 그래서 n을 이제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어. 이 식을 이제 무엇에 대해서 적분할 거냐? 시간에 대해서 적분할 거야. t가 라는 함수니까. 어떤 시간을 정적분해 줄까? 처음 이 화성암이 형성되었을 때, 즉 t가 0일 때. t가 0일 때는 그 모원소가 처음에 양 있다 생각해서 n0라고 할 거야. 시간이 0일 때.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임의 시간 t가 지났어. 그때의 모원소 양을 n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이걸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지금 요런 꼴은 ln으로 나타나지. 그리고 얘는 그냥 0에서 t까지 이제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살리고 람다 t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걸 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같이 정의를 했어. t가 즉 어떤 암석의 나이가 딱 반감기만큼 지났다면 그 시간이 지난 t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모원소의 양이 처음 모원소 양의 얼마가 된다라고 하자 했어. 2분의 1이 된다고 하자 했잖아. 그때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자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시간에 따른 모원소의 함수, 변화 함수, 양 함수 여기 t에다가 이 라지 t를 넣어. 그럼 여기 라지 t 넣어야 되지. 근데 이 값이 그럼 뭐가 돼? 2분의 1 n0가 돼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 요 식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럼 이 식을 만들 수 있고 이 식을 잘 정리하고 ln을 취하고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반감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붕괴하는데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붕괴 상수가 큰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이거 바로 이것 때문이야. 그리고 요 식을 이제 여기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 대입을 한 결과고
그러면 시간에 따른 모원소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그러면 이 식이 우리가 한번 대입해볼까?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암석의 나이가 예를 들어 어떤 모원소, 이 원소, 방사성 동위원소가 반감기가 1억 년짜리라고 해. 그러면 이 암석의 그 모원소와 처음 모원소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그 양을 비교해 보니까 얘가 처음엔 100개였는데 나중에 50개, 즉 2대 1 비율로 있는 거야. 그러면은 T에 뭐가 들어가야 돼? 스몰 T에 라지 T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야 2분의 1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식을 활용해가지고. 근데 이 식을 보는 건 조금 불편해. 왜냐면 처음 모원소의 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식을 또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처음 모원소의 양은 뭐 더하기 뭐겠다? 지금 있는 모원소의 양과 형성된 자원소의 양을 합친 거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시간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이 암석이 가지고 있는 모원소와 그 다음에 붕괴에 의해서 형성된 자원소의 합은 처음 모원소의 양과 같겠다. 그래서 NT를 아까 이렇게 표현했으면 DT는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리고 시간에 따른 이 지수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이거 계속 합치면 계속 100%가 되는 거죠. 이 100%가 결국 N0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알면 이 암석의 나이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모원소와 자원소가 50%대 50% 있으면 딱 반감기만큼 지난 거잖아. 그 다음에 모원소가 25%밖에 없고 자원소가 50 더하기 25 해가지고 75가 됐어. 즉 반감기가 두 번 지났어. 그러면 얘 나이는 반감기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의 반감기를 이용한 절대 연령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는 앞에 이제 암석의 어떤 분석에서 주로 쓰이고 여기 이거는 암석 중에서도 그 약간 유기물 연대를 측정할 때 이 C가 좀 반감기가 작아 5730년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식물과 어떤 유기체 이런 것들의 어떤 연대 측정을 할 때는 암석이 아니라 C를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야. 암석을 쓸 때는 C로 하면 안 돼. 반감기가 막 수십 번, 수백 번 가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원소가 0.0000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암석 분석할 때는 안 쓰고 이런 유기물 분석할 때 C를 쓴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수특에 있는 자료라서 한번 가지고 와서 참고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시선 연령 측정 법이야.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 한번 참고해보자. 자,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요식 얘기했다, 그치? 그 다음에 그 N0 처음 모원소의 양이 그 붕괴 이후 시간이 지난 이후의 모원소의 양과 이제 방사선 붕괴에 의해서 형성된 자원소의 양의 합과 같다고 했어.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식에는 함정이 있어. 이 자원소의 출처를 한번 생각해봐. 이 자원소는 안정한 거랬어. 그렇기 때문에 얘의 출처는 모원소가 붕괴해가지고 형성된 것도 있겠지만 이 암석이 형성될 때 그냥 같이 딸려온 애들도 있을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원소의 측정에 의해서 구해진 이 자원소의 양을 얘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양과 방사선 모원소의 붕괴에 의해서 형성된 양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식에서 우리가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 암석, 같은 암석 속에 방사선 붕괴와는 관련 없는 안정한 그런 임의의 원소 하나를 좀 양이 괜찮은 그런 안정한 원소를 같이 구해가지고 이걸 각 항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령 측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해준대. 그래서 이 보면 알파벳이 지금 총 4개가 있어. D 이제 원소의 양인 거야. D 그다음에 D0 그다음에 N 모원소 그다음에 안정원 원소 K, K, K 이렇게 있어. 총 4가지 원소의
동위원소들인데 네 가지 원소의 그 양을 또는 비를 구해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해요. 근데 이 그래프의 꼴을 좀 보기 쉽게 1차 함수로 나타내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K분의 D를 뭘로 한다? Y축으로, 그 다음에 K분의 N을 X축으로, 그 다음에 2의 라지 T분의 스몰 T승 빼기 1 얘를 기울기로, 그 다음에 K분의 D0를 Y절편 B로 나타냅니다. 즉 Y는 AX 플러스 B 꼴로 나타내는 거지. 이걸 계산해서 X축에 집어넣고 이걸 계산해서 Y축에 집어넣으면 1차 함수 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1차 함수의 특징은 뭐가 될까? 암석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거야. 만약에 암석의 나이가 0살이면 어떻게 될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표현은 기울기가 0이니까 그냥 쭉 이렇게 되겠지. Y 절편하는 걸로만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실제 예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줄게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얘를 A로 우리가 한다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암석의 절대 연령 T에 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럼 얘를 쭉쭉쭉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즉 암석의 절대 연령은 반감기 곱하기 로그 2의 A 플러스 1승. 즉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나이가 어떻다? 많다. 이 그래프상에서 기울기가 크게 그려지면 암석의 나이가 많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 동위원소에 적용을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루비듐과 스트론튬은 방사성 붕괴에 관계에 있는 동위원소야. 그래서 루비듐이 불안정한 동위원소 모원소 N이고, 그 다음에 이 86 스트론튬은 안정한 동위원소야 D. 그리고 여기 중에서 87 루비듐 모원소가 붕괴해가지고 형성되는 자원소가 87 스트론튬이거든. 그래서 얘를 자원소 daughter D라고 할게. 그리고 이 중에서 얘가 안정한 원소라서 얘를 이제 K로 적어볼게. 얘는 이 붕괴와 관련이 전혀 없는 녀석이야. 제3자야. 그래서 얘를 이제 나눠주는 거야. 같은 암석에서 채취해가지고. 그래서 N, D, K 해가지고 여기 콕콕콕 입력을 해줘. 그리고 여기 이제 D0는 처음 얘가 가지고 있는 스트론튬의 양이 될 텐데, 그거는 그냥 여기 나타나, 교점으로 나타나, 여기 Y 절편으로 나타나. 이걸 구할 필요가 없어. 여러 암석을 채취해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 교점이 생겨. 하나의 암석이라고. 그냥 Y 절편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어쨌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그러면은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볼래? 오른쪽 그래프 보면 X축 아까 뭘로 정리됐지? 요걸로 정리됐잖아. 요 X축으로 잘 설정되어 있어. 그냥 Y축 뭘로 정리됐어? 요걸로 정리됐어. Y축. 그 다음에 얘가 Y절편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기울기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T에 0 집어넣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Y는 이걸로 나타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암석의 나이가 어떻다라고 분석하면 된다? 나이가 많다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이게 등시선 연령 측정법이다. 이것의 장점 그리고 특징에 관한 것은 여기 밑에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이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이 암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제 신뢰도도 높아지고, 폐 세계 여부 판단 가능. 이 말은 이 광물에 혹시 이 동위원소나 이런 것들이 막 유입된 건 아니지. 다른 마그마가 관입해가지고 막 섞여가지고 이상한 광물은 아니지.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상하다 싶으면 다른 암석도 분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실제 2022년에 연구된 사례인데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다양한 광물 암석상에서 샘플을 구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87 루비듐, 86 스트론튬 이래가지고 막 분석한 거 있어. 이래가지고 나이를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 보면 어때? 다 2050년으로 똑같이 나오지. 하나의 암석에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마지막 콘코디아 곡선을 이용한 절대 연령 측정법 얘기해 줄게. 방사성 붕괴 중에 우라늄과 납의 붕괴 과정도 있어. 우리 차 앞에 보면은 아까 요 표 있었잖아. 요 표에 보면은
여기 루비듐과 스트론튬도 있는데 우라늄과 납이 모원소와 자원소의 관계인 것도 있어. 얘네들의 반감기는 4,470이 엄청 많다 했잖아. 그래서 이것에 관한 것을 가지고 지금 반감기 보면 차이가 거의 한 6배 차이 나지. 네. 엄청 차이가 커.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이런 붕괴와 이런 붕괴는 서로 반감기가 다르니까 이 비를 가지고 이런 붕괴를 가진 이 네 개의 원소의 함량 비를 x축과 y축으로 나타내면 그 나이를 딱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이런 곡선으로 나타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래프에서 여기에 딱 x축, y축이 가지고 여기에 딱 표시된다? 그럼 얘 14억 년이구나. 지금 단위가 100만 년이거든. 100, 1000억, 10억이잖아. 그래서 얘 여기 포인팅 되면 얘가 14억 살이구나. 여기 포인팅 되면 얘가 20억 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곡선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이 우라늄이 아무런 외부의 개입 없이 잘 분배해가지고 납이 잘 형성돼서 자원소가 잘 형성되어서 애를 잘 낳은 거야. 외부의 개입 없이. 즉 닫힌 계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납이 외부로 손실되지 않았다면 또는 유입되지 않았다면 이 비율이 딱 이 콩코디아 곡선을 따라서 포인팅돼. 근데 여기 보면 또 뭐가 있어? 빨간색 선이 있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이 값이 내려가야 되잖아, 다. 그러면 이 y축의 분자, 즉 206 납이 어떻게 된 거야? 손실된 거야. 왜? 변성작용을 받아서 그래. 그러면은 열 변성에 의해서 206 납, 안정한 206 납이 어떤 손실이 일어나 버리면 이 콩코디아 곡선 아래에 나타나게 돼. 그리고 이게 표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표품을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것을 추세선을 쫙 그어. 그러면은 얘의 나이를 알 수 있는데 나이를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얘의 변성 작용을 받은 시점도 알 수 있어. 이 곡선과 직선 사이에는 두 개의 교점이 생기잖아. 그래서 오른쪽 위의 교점이 바로 이 암석이 언제 형성되는지 절대 연령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교점이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이 점은 그러면 납이 손실됐다는 말이 변성작용을 받았다는 건데 이 변성작용이 언제 받아서 된 건지 그 손실이 있었던 연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대.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책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나간다. 절대 연령을 알아간다. 알 수 있다. 이 방식이 가장 정확한 측정법이면서도 또 변성함도 분석할 수 있어.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돼요. 실제 다음 슬라이드 보면 연구 사례 논문에 있는 거 이미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오른쪽과 같이 동요소 B 분석해가지고 여기 플로팅 시키면은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여기 나이 그다음에 여기 다 모이게 돼. 언제 변성파 작용하는 여기 다 모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절대 연령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아까 루비듐 스트론튬 그 등시선법과 우라늄 납 콩코디아 분석법 이것의 특징과 장단점 이런 것들 쌤이 AI한테 물어봤거든. 표로 정리해달라니까 잘 해주더라고. 그래서 AI의 작품이야. 요 두 개 한번 보면서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넣어놨어. 야. 자, 그리고 이제 6-02 그다음에 03은 이렇게 두 개의 슬라이드로 끝내려고 하는데 좀 이만이나 03인데 03이야 03. 자, 여기서 너희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거 콕 집어줄게. 자, 첫 번째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구분하는 그 절대 연대 있지. 5.4억 년, 2.5억 년, 0.66억 년 이거 기억해주고 기 이름, 기 순서 알 필요 없다 맞지? 너희들 부담을 좀 줄여줄게. 그 다음에 이 왼쪽에서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기 수준으로 뭐가 출현하고 뭐가 번성하고 뭐가 죽고 하는 것까지는 시험에 내진 않을게. 너희들이 공부하는 건 자유야. 근데 시험에 내진 않을게. 다만 이제 시대별로 기 수준이 아니라 대별로 어떤 화석이 주로 번성했는지 그 정도는 좀 알아주라. 지워했는데 그 정도는 알아주면 되지. 네, 이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외에 4단원, 5단원에서
이제 너무 지역적이거나 좀 공부하는데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을 것 같다 싶은 부분들 선생님이 이 부분은 시험에 내지 않을 거니까 참고해라고 적어놨으니 꼭 확인하고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부할 때 참고하도록 알았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GICT 수익평가 제출입니다. 알겠지? 늦지 않게 잘 팀원과 얘기해가지고 이제 활동 소감이나 이제 PPT 결과물도 잘 해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수고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